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함께 협의하겠다. 문 대통령 어제 수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대승적으로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업 12일째, 정부와 갈등은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배종호입니다. 네, 장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좀 물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배종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자, 어제 문 네.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진정이 되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에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도 그리고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사들 모두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환자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의료 현장으로 의사들이 돌아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빨리 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의사 국가고시도 일주일간 연기됐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간 연기를 한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정부의 권위보다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실상 이 문제를 모든 원점에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의사들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파업만 보이고 있고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임위원장도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강경투쟁을 할 경우에는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힘 대 힘의 강대강 대결보다는 빨리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먼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의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소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의 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율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90%에 가까울 정도인데 정부가 네. 국시를 일주일 미루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고 다만 일주일 뒤에 이뤄지는 시험 거부에 대해서는 추가 연기 그리고 대책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원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환자들 피해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요, 네. 정말 어렵고 힘든 병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파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파업을 풀지 않으면은 고소 고발할 거야, 면허 네. 취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는요, 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보회의 때 의사분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거를 다시 기억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선서, 취임사 이걸 좀 되돌이켜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임사에서요 대통령께서는 군림하거나 통치하지 않겠다.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좀 나중에 논의하자. 우리 의료 개혁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코로나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파업하는 것은 명분 없어. 밀어붙여.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노동 개혁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노동 개혁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노동자들도 설득하고 경영자들도 다 설득을 하잖아요. 이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의사들, 정부, 정치권 다 모여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 소장님께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뭐 네. 의대 교수들까지 이제 나서서 뭐 9월 7일 이 서울 네. 이 성모병원 같은 경우 외과 교수 일동이 또 외과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병원 올 정도면 위중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맞아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청와대도 정부도 지금 만약에 의사 이 파업 철회한다면 그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 정원 확대까지 포함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파업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중단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겠다. 좀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보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울대 고대 병원 전임이 사직서 다 제출했습니다. 교수들도 검은 마스크 쓰고 침묵 시위하고 있습니다. 제자 대신 나를 고발해라라고 하면서 정부의 막무가내 지시, 고소고발에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정말 파업을 하고 계속 면허증까지 반납하게 된다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요, 이 부분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좀 양쪽 좀 물러서고 국가고시 일주일 연기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좀 의료진들, 의사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뭐 국가고시 조금 더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배종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가장 피해가 큰 거 아무래도 환자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파업에 참여한 휴업에 참여한 병원이나 의원들 이 명단을 공유하는 이런 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실제로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응급실을 계속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울산까지 가가지고 사망을 했는데요. 네. 특히 암 환자 같은 사람들은 경각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수술이 한 절반 이상이 연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파업에 참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하자라는 그런 사이트까지 개설이 돼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과 관련해서 반일 불매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 모양새하고 비슷한 양상의 그런 이제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이 결국은 공공의료성의 강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는 지역 의사들 좀 늘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의 의료가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졸속 추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19 국면에서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지역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가 공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서 백기투항해라, 무조건 굴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길은 뭔가? 제가 볼 때는 결국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의사들의 지도부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대화 또 그렇게 해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좀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장 소장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지역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배 교수님 얘기가 있었는데 자 지금 뭐 지역에 이렇게 큰 수술 담당할 의사가 진짜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정부도 의료계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방법론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확대는요, 나가야 될 방향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의사들과 의료진들과
타협,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공공의대 설립하고 선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우리가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다 부인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발 과정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민단체가 일반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블로그에다가 자신들이 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과연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조국 교수처럼 자녀를 의사 만들기 위해서 각종 편법과 불법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선발 과정에 대해서 의문시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 다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의사 출신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전혀 사실이 지금 왜곡돼서 호도되고 왜곡됐다.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전혀 진실과 사실과 다르고요. 신현영 의원이 지금 제정안을 준비한 게 뭐냐면은 남북 보건 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에 관련된 제정안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핵심,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예. 네,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남과 북이에요. 북한만이 아니고 남과 북이 재난 시에 공동 대응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력 그리고 의료 장비, 의약품 이런 것들을 상호 긴급하게 지원을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어떤 부분도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진들을 강제로 북한에 차출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여기서 더 양보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용의도 있다. 또 그리고 삭제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떤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예. 기존의 법을 보면은 물적 자원만 담겨 있어요. 인적 자원은 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물자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적 자원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제로 동원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이걸 왜곡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선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황운하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색깔론을 조장하는 것이고 구태 정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혼란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 정치도 좀 성숙해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쟁점은 좀 줄여나가는,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국면에 지금 뭐 여야가 따로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 미중의 국난의 극복을 해치는데 정말로 앞장을 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또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제 동원은 일단 민간 의료 인력이 민간 인력이기 때문에 강제 동원 불가하고 또 이 두 가지 법안이 서로 연계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이 이 지금 낸 법안은 국내 재난이나 아니면 뭐 해외 재난이더라도 이 교민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이제 신현영 의원이 낸 거는 북한의 뭐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도움 이런 부분에서 의료 지원 등을 얘기하는 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국회 예결위에서 예. 네, 이 부분 관련해서요. 교수님께서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법률 안에는 강제적으로 의료진들을 북한에 보낸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네. 당연히 그거는 법에다가 그렇게 해놓지는 않아요. 근데 북한 재난 발생 시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다가 그런 세부 규정을 둘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의료 인력을 북한에 파견을 한다라는 걱정을 의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뭐 색깔론이라든지 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법안들은 여러 가지로 공청회나 간담회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서 조금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비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의자인 신현영 의원도 분명히 이 강제성을 갖고 뭐 파견에 대한 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국민에게 50번, 100번 지급해도 재정 문제가 없다. 이 발언을 두고 철없는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0회 같으면 750조죠. 750조. 그리고 100회 같으면 1,500조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네, 장 소장님, 저 지금 발언,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의 재정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있는데 올해도 빚이 지금 60조가 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 원, 50만 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지급한다 그러면 나라 재정은 다 파탄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이고 대권 후보 1, 2를 다투고 있는데 저런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미자 의원이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 재정 적자 지금 올해 850조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부채까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공공기관 부채 650조가 있고요.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950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재정 적자는요, 부채는요, 2,450조예요. 이런 나라빚 누가 감당합니까? 나라빚이 많아지면은요, 신용등급이 하락됩니다. 외국 회사에서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낮추면은요, 외평채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못 빌려요. 국채 발행해도 국채를 사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계속 빚만 내서 나라의 살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그만큼 50번, 100번 주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역시 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홍 부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은 이재명 지사가 좀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본 의학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앞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하고 2차례 더, 총 3차례 정도를 더 지급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외국의 국가 채무 비율 110% OECD 평균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50번, 100번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책임 있는 그런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를 다투고 있는데 50번, 100번 하게 되면 이 돈이 1,500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나친 사이다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홍남기 부총리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또 여권의 대선 주자 1위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책임 없는 발언이다. 철없는 발언 아닌가라는 통합당 의원의 발언에 맞장구를 쳐준 부분은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요. 진성준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적인 이견이 있으면은 토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설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저는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감정적인 충돌로 비화되면 안 되겠고요. 홍남기 부총리 또 그리고 이재명 지사 모두 국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배 교수님, 이 정치적 이견에 대한 이 토론 설득 필요성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이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끌 매수보다 청약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영끌 30대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오죽하면 영끌까지 해서 또 3기 신도시라든가
8.4 대책에서 발표했었던 지역에 상당수의 좋은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가격이 매우 높은 시점에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서 매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 가점을 채우지 못합니다. 해보셔야 20대와 될것 같습니다. 30대의 4월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계속 패닉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패닉 바잉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네, 장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이 30대 영끌 매수보다는 서울 수도권 청약을 노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사실상 지금 30대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현모 장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한 거로 보여집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이제 10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강남은 20억, 30억을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빚을 내서 영호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수도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7월, 8월에 보면 서울 분양 당첨자의 최저 청약 가점 평균이 60.6점이에요. 그러면은요. 39살 가장이 부인이 있고 자녀가 2명 있을 때 10년 정도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을 했다고 치면 52점입니다. 서울에서 청약해가지고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좀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30대, 40대 분들은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수도권에서 청약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좀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앞으로 집값을 정부가 잡을 테니까 무리해서 지금 빚내서 집 사지 말고 청약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 전제가 이제 완성이 되려면 청약 문턱이 사실 더 낮아져야 하거든요. 특히 지금 이 30대뿐 아니라 뭐 자녀가 없거나 또는 한 명인 가정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배 교수님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점수, 그러니까 이제 30대 최고령이 39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얻을 수 있는 게 57점이고, 아까 이제 60점까지 갔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좀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사회 네. 전체에. 주택에 대해서 소유 개념보다는 이제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을 서고 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이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대거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더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라는 방향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뭐 한 3가지 제도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순위순차제가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3년만 넘으면은 저축 총액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당해 제도라고 해서 지역 쿼터가 30%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양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당해의 이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결혼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의 한 15%를 이 생애 최초 대상자들에게 특별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잘 눈여겨봐서 틈새 시장을 좀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이었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취임 뒤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뭐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 정치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패스를 해야 될 것 없어서 김세월이었는데요.
늘 지도해 주셨듯이 이번엔 더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일방적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그냥 깨져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과 같이 그냥 이 의회 모습이 좀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또 특히 우리 이 대표께서 새로이 여당 대표를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 만나시기로 약속이 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사람 과거부터 인연이 깊은데 이 당대표로 네.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첫 만남이다 보니까 덕담도 오갔지만 또 양측의 시각차도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이 원구성 두고 그런데 원구성 두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김 비대위원장 얘기에 이낙연 대표는 이 두세 달 동안의 혼란을 또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 가지고는 두 사람이 좀 입장차가 있었어요. 예. 상당히 신경전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땐 두 분이 크게는 경쟁적 협력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낙연 대표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난을 극복해서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또 재산 이런 부분을 돌봐야 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협치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태극기 극우 세력하고는 결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이념 행보 또 그래서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만을 일삼는 그런 반대 야당으로는 안 되고 여당에게도 협력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협력 관계를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수한 개인적인 관계가 한 40년 되거든요. 동아일보 기자생활 이낙연 대표가 할 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종을 또 선물했다고 그래요. 그 두 분이 또 서로 점잖아서 캐릭터도 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특위 또 그리고 의료 특위를 좀 두 분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안전 이런 부분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 분이 또 경쟁 관계에 있어요. 이낙연 대망론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60%가 넘는 압도적인 당선으로 대망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대망론이 속에 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또 경쟁도 앞으로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요. 당장 4월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서로 일합을 겨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이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그런 정쟁을 임살지 말고 정책 경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살리는 그런 경쟁, 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쟁적인 협력 관계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장성철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제 통합당이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인데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당명이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통과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리고 통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밖에 믿을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애절함이 표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었고요.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명과 정강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제발 동의해달라고 상당히 좀 읍소를 했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대위원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전화로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